지금 알려드리는 3가지 항목 중에 2가지에 해당한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기초 대사 회복 루틴들을 꼭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2가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식단을 해서 살이 안 빠진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다이어트 코치 초보 시절 때 이런 걸 완전 개무시하다가 코칭을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루틴들을 안 지켜서 대사 회복이 안 된 적이 꽤 많기 때문에 살 빼는 게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떤 증상인지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100% 여러분들 중에서 이 증상들을 보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우리 몸에 살이 안 빠진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정말 많이 무시했었고, 최근 몇 년 돼서야 회원분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증상은 아침에 기상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게을러서 안 일어나기보다는 그냥 일어날 힘이 없고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 후에 식곤증과 무기력이 심하고 특히 낮 5시까지 무기력이 정말 심하다는 겁니다. 우선은 이 2가지 증상이 나한테 있는 것 같다면 실제로 코티솔 호르몬이라는 녀석의 리듬 불균형이 생겨서 식단을 해도 살이 안 빠질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비만의 권위자인 제인스버 박사도 이런 말을 했죠. 비만을 만드는 주요 호르몬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는 인슐린, 그리고 두 번째 호르몬이 코티솔 호르몬이라고요. 자,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건강상식이 늘어나면서 인슐린 호르몬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코티솔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20, 30대 여성분들이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고 40대가 되고 폐경기가 오고 갱년기가 되면 음식을 나쁘게 먹지 않았는데도 살이 엄청나게 찌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도 코티솔 호르몬 변화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젊으신 분들도 내가 살이 찌는 몸이 되기 싫으면 이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조금 복잡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구석기 시대로 약간 돌아가야 됩니다. 자, 우선 선사시대에 있었던 조상님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었어요.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나거나 다른 부족이 우리 부족의 음식을 약탈하고 주거지를 뺏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죠. 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주거지나 식량이 확보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만약 어느 날 여러분이 부모님과 같이 풀숲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풀숲에서 호랑이가 나타나서 부모님을 공격하려고 해요. 이때 여러분은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지 도망을 가야 될지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코티솔 호르몬이에요.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 혈압을 올려서 근육으로 피를 보내고 맹수 앞에서 심장이 팍 두근두근거리는 이유도 바로 이 코티솔 호르몬 때문이에요. 코티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하고 같이 분비되면서 심박수를 높이고 뇌와 근육 쪽으로 피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면, 즉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반응, 행동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코티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생존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근데 원래 코티솔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만 분비돼야 되는 호르몬이에요. 급성 스트레스에 마주쳤을 때 나타나는 호르몬이죠. 자, 그런데 현대는 어때요? 우리가 맹수로 갑자기 마주치거나 맨날 첫날 전쟁이 일어나나요? 아니죠. 오히려 일 걱정이나 돈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급성 스트레스보다 24시간 내내 만성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코티솔도 하루 종일 일반적인 수치보다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상 수치보다 계속 높게 분비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티솔은 원래 생존이 급박한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가 발생해서 코티솔이 24시간 동안 계속 높게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생존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서 체지방을 몸 안으로 가두려는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체지방 분해를 차단하면서 합성을 유도한다는 거죠. 왜? 체지방은 생존이 불리할 때, 생존에 위험할 때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되는 아주 중요한 희귀 자원이거든요. 또 여러분들한테 언제 위급한 스트레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몸에 있는 체지방을 가두려는 특성을 띠게 돼요. 코티솔이 하루 종일 분비되면. 그래서 식단을 철저히 해도 살이 안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요, 새벽하고 아침에 가장 높게 분비되는 녀석입니다. 우리 몸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아침에 기상을 시켜주고 낮까지 사냥을 하고 일을 시켜서 생산적인 일을 하게 만들어줘요. 다 생존을 위해서죠. 그리고 밤이 되면 코티솔 분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코티솔이 우리 몸에서 분비돼야 되는 시간이 있고 분비되면 안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하루 종일 받아서 코티솔이 만성적으로 아침 밤낮 가릴 것 없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분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코티솔이 분비되는 기관이 콩팥에 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인데 스트레스를 계속 만성적으로 받게 되면
코티솔을 계속 분비시켜야 되니까 이 부신이 어떻게 돼요? 지치게 돼요. 인슐린도 하루 종일 분비시키면 췌장이 지치듯이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기상하는 게 너무 어렵고 무기력하고 낮 5시까지도 무기력증이 너무 심한 사람은 몸이 그동안 코티솔을 너무 많이 분비해와서 몸을 각성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무기력이 커지고 플러스 코티솔을 계속 분비시켜왔으니까 몸이 생존에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지방을 가두려는 특성을 지닌다는 거죠. 자,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코티솔이 만성적으로 계속 분비됐던 사람들은 즉 부신 기능이 지쳐버린 사람들은 실제 복부 지방에 HSD라는 효소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지 아세요? 우리 몸이 일단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생존에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존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몸에 지방을 모으는 게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HSD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실제로 복부 쪽으로 지방을 밀어넣는 기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코티솔을 연구하는 숀 텔포트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코티솔 과분비로 부신 피로가 있는 사람들은 HSD 효소라는 녀석 때문에 식단을 해도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복부 쪽으로 지방이 밀어넣는 기전이 커진다. 그래서 허벅지나 다리 쪽에서는 엄청 뼈만 남고 올챙이 체형처럼 변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추가하면서 살을 더 찌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자, 지금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서 코티솔도 많이 분비됐고 부신 피로도 나타났고 HSD라는 효소도 너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즉 대사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란 건 지금 이해하셨죠? 자, 어쨌든 이렇게 대사가 완전 살찌기 쉬운 상황에서 즉 생존 모드로 이미 들어간 상황에서 우리가 또 살을 빼기 위해 흔히 알게 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라는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 실수가 여러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 먹는 양을 낮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단식을 오래 하거나 탄수 섭취량을 확 낮추거나 일일 이식을 하거나 일식을 하거나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몸은 지금 스트레스라는 원인 때문에 생존 모드로 들어간 상태고 스트레스를 낮춰야 몸이 생존 모드를 빠져나와서 앞서 말씀드렸던 HSD라는 효소도 비활성화되고 몸이 체지방을 뺄 수 있는데 절식과 과도한 운동, 단식, 그리고 저탄수화물요법으로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 스트레스 상황을 더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더 큰 스트레스가 찾아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복부 쪽으로 지방을 밀어 넣으려는 기전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식단을 줄였는데 근육만 빠지고 지방이 복부 쪽으로 더 쌓이는 비율이 쓰레기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적게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적게 먹어서 스트레스를 주니까 지방 합성이 더 일어난다는 거죠. 저도 이러한 원리와 기능들을 몰랐을 땐 그냥 부신 기능 저하가 있든 말든 이런 거 뭐 별로 상관없는 줄 알았고 그냥 무작정 탄수화물 좀 줄이고 야채, 지방, 단백질만 많이 먹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뭐 1, 2kg 빠지고 복부 들려고 뭐 2, 3cm 빠졌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더 살이 찌는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창 저탄고지를 종교처럼 믿고 완전히 돌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이러한 부신 피로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루틴을 완전히 새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켜야 될 루틴을 오늘 2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키기 쉬우면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건데 이게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사람들이 잘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마다 약간은 다르긴 한데 웬만해서 단식을 14시간 이상 하지 마세요. 제가 앞서서 약간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는데 코티솔의 역할 중 한 가지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식을 오래 하다 보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투입이 안 되니까 즉 탄수화물이 투입이 안 되니까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을 에너지로 써야겠죠. 그래서 이 혈당이 에너지로 쓰이다 보니까 혈당 수치가 낮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뭐가 분비돼요? 코티솔이 분비가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상황은 어떻다고 했죠? 코티솔이 분비되면 안 되는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죠. 코티솔이 과분비돼서 몸이 생존 모드에 들어갔으니까. 실제로 1960년대에서 70년대 하버드 의대에서 단식을 오래 할수록 코티솔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는 걸 발견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건강한 사람도요 12시간에서 16시간 이상 단식을 하면 코티솔 수치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여러분처럼 코티솔이 지쳐버린 상황에서 계속 에너지를 안 넣어주는 단식을 하게 되면 코티솔이 계속 분비돼서 혈당을 유지시켜줘야 되니까 몸이 더 지치고 생존 모드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더 인식을 해버리면서 생존 모드로 더 돌입해버리고 식단을 해도 감량이 안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 부신 피로 저하자들, 즉 느린 대사들은 아침 식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티솔 대신에 혈당을 유지시켜줄, 혈당을 공급해주는 음식을 제때제때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코칭을 할 때 꼭 지키라고 하는 게 아침 식사입니다. 뭐 단식이 세포를 수리해서 뭐 오토파지 효과를 일으켜서 이런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신진대사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사람의 몸 상태마다 누가 단식을 해야 이점이 있고 허점이 있는지를 꼭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잘 안 지키는 게 뭐예요? 바로 수면 리듬입니다. 수면이 중요하다는 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두 가지를 지켜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8시간 가까이 수면해 줘야 되고, 근데 두 번째는 12시 전에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코티솔은 분비돼야 되는 시간이 있고 분비되면 안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새벽에서 아침이 되면 코티솔이 최상으로 분비돼야 되고, 저녁이 되고 이제 잠이 들 시간이 되면 코티솔이 많이 분비되면 안 돼요. 우리 뇌가 알아서 아침에 코티솔을 분비시켜주고 떨어질 때는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코티솔 과분비가 일어나지 않아서 스트레스 상황, 생존 모드를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코티솔이 분비될 때만 분비되고 충분히 쉬어야 될 때는 낮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냐? 뭐 우리가 갑자기 몸으로 들어가서 야 부신 쉬어, 코티솔 쉬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코티솔이 쉬어야 될 땐 쉬게 할 수 있냐? 이게 바로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웬만해서 잠들어요. 밤에는 충분히 코티솔이 떨어지고 아침에는 점점 자연스럽게 코티솔이 분비되는 이 리듬이 규칙적으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맞춰주면 여러분들도 알아서 아침에 기상할 때의 무기력이 점점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코칭 받는 분들이 살이 빠지기 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아침과 낮에 무기력 증상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의지력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코티솔 리듬 붕괴가 일어나서 못 일어났다는 걸 그때서야 완전히 체감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코티솔이 분비되어야 되는 시간에만 분비되다 보니 적당량으로 코티솔 수치가 우리 몸에 분비되면서 몸이 드디어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그러면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시간을 놓치고 계속 뭐 새벽 1-2시에 잔다, 뭐 4시에 잔다, 그러면 여러분 뇌는 계속 스트레스 상황이다, 뭔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밤에도 코티솔을 분비해버리면 아침에 분비돼야 될 코티솔이 바닥나게 되고 부신도 계속 지쳐버려서 피곤함과 무기력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아침에 기상이 힘들다, 낮에 무기력하다, 식단에도 살이 안 빠진다, 이게 단순히 게으르다는 1차적 문제가 아니라 이 몸에 있는 대사가 고장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제발 인식해 주셔야 돼요. 진짜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코티솔 리듬이 무너진 상태로 계속 살면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도 굉장히 예민해지기 때문에 계속 생존 위협에 더 쉽게 빠져들게 되면서 특히 복부에 있는 지방을 절대 안 넣어주게 돼요. 왜냐하면 복부에 있는 지방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빠르게 동원되거든요. 빠르게 에너지로 동원된다는 뜻은 뭐예요? 생존에서도 가장 유리한 에너지원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먹는 걸 줄였는데 왜 복부 지방이 더 늘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즉 코티솔 회복 작업을 거쳐야지 감량이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 회복 작업에는 앞서 알려드린 아침 식사를 꼭 챙겨주고 수면을 어떻게든 잘 챙겨줘라, 이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 코칭이 궁금한 분들만 고정 댓글을 살짝 참고해 주시고 구독은 안 눌러주셔도 되니까 도움이 되신 분들만 좋아요 살짝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